인트로 및 지난 회 요약. 지난 시간 우리는 행복으로 가는 길을 배웠습니다. 7가지 덕, 지혜, 정의, 용기, 절제, 믿음, 희망, 사랑. 덕스러운 삶이 이 땅에서의 불완전한 행복이고 궁극적으로는 신을 보는 지복직관으로 이어진다고 했죠.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덕스럽게 산다는 것, 옳게 산다는 것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왜 옳습니까? 진실을 말하라는 왜 옳습니까? 누가 정합니까? 법, 사회, 종교 아니면 각자의 양심? 오늘 우리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과 양심론을 배웁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상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날 인권 사상의 철학적 토대이기도 합니다. 함께 시작합시다. 도덕의 기준, 누가 정하는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상대주의, 문화마다 다르다, 절대적 기준은 없다. 어떤 문화에서는 일부다 처제가 옳고 어떤 문화에서는 그릅니다. 어떤 시대에는 노예제가 당연했고 지금은 악입니다. 따라서 도덕은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둘째, 법실증주의, 법이 정한다. 법이 곧 정의다. 국가가 법을 만들면 그게 옳은 것입니다. 법을 따르면 옳고 어기면 그릅니다. 셋째, 자연법론.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도덕 법칙이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입장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법이 정의를 만드는 게 아니다. 정의가 법을 만든다. 법 이전에, 국가 이전에, 인간 본성 안에 이미 도덕의 기준이 새겨져 있다. 이것이 자연법입니다. 왜 자연법이 필요할까요? 만약 법만이 기준이라면 나치의 유대인 학살도 합법이었으니 정당합니까? 만약 문화만이 기준이라면 한 문화가 여성을 차별해도 그들의 문화니까 괜찮습니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니다라고 외칩니다. 어떤 것은 법이 허용해도 그릅니다. 어떤 것은 문화가 정당화해도 악합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바로 자연법입니다. 법의 4가지 종류. 토마스는 신학대전에서 법을 4가지로 구분합니다. 1. 영원법. 이것은 신의 지혜, 즉 신이 우주를 다스리는 섭리입니다. 모든 것이 이 법에 따라 작동합니다. 별이 돌고 계절이 바뀌고 생명이 자라는 것 모두 영원법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영원법을 직접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의 마음을 완전히 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음이 필요합니다. 이 자연법. 영원법이 이성적 피조물, 즉 인간 안에 참여된 것입니다. 인간은 이성을 통해 영원법의 일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진실을 말하라. 이런 원리들은 모든 사람의 이성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3. 인정법, 실정법. 인간이 만든 법입니다. 국가의 법, 규칙, 제도들이죠. 교통법규, 세법, 형법. 이것들은 자연법을 구체화하고 적용한 것입니다. 예시, 자연법은 정의롭게 살라고 말합니다. 인정법은 계약을 지켜라, 세금을 내라 같은 구체적 규칙을 만듭니다. 중요한 점은 인정법은 자연법에 부합해야 합니다. 만약 인정법이 자연법에 위배되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폭력이다. 4. 신법. 신이 계시를 통해 직접 준 법입니다. 십계명, 복음의 가르침 등이죠. 왜 필요할까요? 자연법만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토마스는 설명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자연법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합니다. 초자연적 목적 천국에는 초자연적 인도가 필요합니다. 신법은 자연법을 명확히 하고 완성합니다. 이 4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이시나요? 영원법, 자연법, 인정법, 신법. 모두 하나의 원천, 신의 지혜에서 나옵니다. 자연법, 이성에 새겨진 법. 이제 자연법에 집중합시다. 토마스는 정의합니다. 자연법은 이성적 피조물이 영원법에 참여하는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신은 우주에 질서를 부여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본성에 따라 움직입니다. 돌은 아래로 떨어집니다.
본성이니까요. 불은 위로 올라갑니다. 본성이니까요. 인간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이성적이고 사회적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자연법은 이성을 사용하라. 진리를 추구하라. 공동체 안에서 살라. 정의롭게 행동하라. 이것들은 명령이 아니라 본성의 경향입니다. 마치 도토리가 참나무가 되려는 경향을 가지듯 인간은 이성적이고 덕스럽게 살려는 경향을 가집니다. 자연법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보편적. 모든 인간에게 적용됩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합니다. 둘째, 불변. 자연법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 본성이 변하지 않으니까요. 셋째, 인식 가능.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연법은 신을 믿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의 법이니까요. 무신론자도 살인이 나쁘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자연법의 힘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도덕의 기초입니다. 철학은 차가운 이론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느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연법의 제1원리와 기본 경향. 자연법의 제1원리는 무엇입니까? 토마스는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이것은 자명합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모순율이 논리의 제1원리이듯 선을 행하라는 도덕의 제1원리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선입니까? 토마스는 인간 본성의 기본 경향들을 봅니다. 첫째 경향, 생명 보존. 모든 생명체가 가진 경향입니다. 자연법에 생명을 보존하라, 자살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가 해당됩니다. 둘째 경향, 종의 보존. 동물도 가진 경향입니다. 번식하고 새끼를 돌봅니다. 자연법에 자녀를 낳고 교육하라, 가족을 돌보라가 해당됩니다. 셋째 경향, 진리 추구. 인간 고유의 경향입니다. 이성적 존재니까요. 따라서 자연법에 진리를 추구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무지를 피하라가 해당됩니다. 넷째 경향, 사회생활.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자연법에 공동체를 이루라, 정의롭게 살라, 타인을 존중하라가 해당됩니다. 이것들에서 구체적 규범들이 나옵니다. 생명 보존은 살인 금지, 자살 금지, 건강 돌봄. 가족은 자녀 교육, 부모 공경. 진리는 거짓말 금지, 학문 추구. 사회는 정의, 법 준수, 공동선. 보이시나요? 매우 상식적입니다. 토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법의 기본 원리들은 너무나 명백해서 모든 사람이 안다. 자연법의 보편성과 논쟁. 하지만 여기서 반론이 나옵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이 같은 도덕을 가집니까? 문화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토마스는 인정합니다. 적용은 다를 수 있다고요. 자연법의 제1원리 선을 행하라와 가장 기본적인 규범, 살인하지 말라는 보편적이고 불변입니다. 하지만 더 구체적인 적용으로 갈수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빌린 것은 돌려줘야 한다. 이것은 자연법입니다. 하지만 만약 빌려간 사람이 미쳤고 칼을 돌려달라고 하면 자연법은 여전히 정의롭게 행동하라고 말하지만 구체적 상황에서 어떻게 정의로울지는 지혜가 판단합니다. 이 경우 칼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더 정의롭습니다. 또 다른 예. 재산권을 존중하라, 자연법입니다. 하지만 극심한 기아 상황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빵을 훔치는 것은? 토마스는 말합니다. 극한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공유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도둑질이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 자연법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용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와 무지로 인해 자연법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노예제, 여성 차별 같은 것들이 한때는 자연스럽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역사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자연법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양심이란 무엇인가? 자연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양심입니다. 토마스는 양심을 두 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1. 신디리시스. 이것은 자연법의 제1원리들에 대한 습관적 인식입니다.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살인하지 말라, 진실을 말하라. 이런 기본 원리들은 모든 사람 안에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신디리시스는 잘못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본적이니까요. 이 콘시엔치아. 이것은 구체적 판단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콘시엔치아는 신디리시스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신디리시스, 진실을 말해야 한다. 보편 원리. 콘시엔치아, 하지만 이 상황에서 진실을 말하면 무고한 사람이 죽는다. 따라서 지금은 침묵해야 한다. 구체적 판단. 콘시엔치아는 세 단계로 작동합니다. 1단계, 인식, 자연법의 원리를 안다. 2단계, 적용, 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판단한다. 3단계, 증언, 행위 후에 옳았는지 그릇되었는지 증언한다. 마지막 단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심의 가책이나 양심의 평화입니다. 양심은 이성의 판단입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기분이 좋으니까 옳다는 양심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것이 옳다가 양심입니다. 잘못된 양심과 무지의 문제.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양심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신디리시스는 잘못되지 않지만 콘센치아는 잘못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무지 때문입니다. 두 가지 무지가 있습니다. 1. 극복 불가능한 무지. 본인의 잘못이 아닌 무지입니다. 예시, 어떤 원주민이 자기 문화에서 배운 대로 행동했는데 그것이 객관적으로는 그릅니다. 하지만 그는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토마스는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죄가 없다. 양심을 따랐으니까요. 이 극복 가능한 무지. 본인이 알려고 노력했어야 하는데 안 한 무지입니다. 예시, 의사가 공부를 게을리해서 잘못된 치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변명이 안 됩니다. 알아야 할 의무가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잘못된 양심을 따라야 합니까? 토마스의 놀라운 답. 잘못된 양심이라도 따라야 한다.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항상 악이다. 왜냐하면 양심을 거스르면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주관적으로 옳다고 믿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잘못된 양심을 가진 것은 잘못이다. 양심을 올바르게 만들 의무가 있다. 따라서 극복 불가능한 무지로 인한 잘못된 양심은 죄는 아니다. 극복 가능한 무지로 인한 잘못된 양심은 무지 자체가 죄다. 양심의 교육과 성숙. 그렇다면 어떻게 양심을 올바르게 만듭니까? 양심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지식 습득. 자연법의 원리들을 배웁니다. 구체적 상황들을 공부합니다. 현명한 사람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2. 덕의 실천. 양심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덕스러운 삶을 살면서 날카로워집니다. 정의롭게 살면 정의로운 것을 더 잘 판단하게 됩니다. 절제롭게 살면 절제로운 것을 더 잘 판단하게 됩니다. 3. 기도와 성찰. 기독교인에게는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이여 여러분께 오랜 인생 경험은 양심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수많은 선택과 그 결과를 보면서 무엇이 진정으로 선한지 알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명확해집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전통사회에서 노인들이 존경받았습니다. 성숙한 양심, 현명한 판단을 가졌으니까요. 여러분의 양심은 평생의 경험으로 단련된 보석입니다.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십시오. 자연법, 현대 인권의 토대. 마지막으로 자연법의 현대적 의미를 봅시다.
1948년 유엔 세계인권선언, 여러분 아시죠?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이것의 철학적 기초가 바로 자연법입니다. 왜 인간에게 권리가 있습니까? 법에 의해? 아닙니다. 법 이전에 이미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가 인정해서? 아닙니다. 국가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인간 본성 그 자체 때문입니다. 생명권, 자유권, 평등권, 이것들은 자연법에서 나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800년 전에 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물론 그의 시대에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노예제나 여성의 권리 같은 것들에서요. 하지만 원리 그 자체는 옳았습니다. 그 원리를 더 일관되게 적용하면서 인류는 진보해 왔습니다. 자연법은 살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도덕과 법의 기초입니다. 오늘 우리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배웠습니다. 자연법, 모든 인간의 이성에 새겨진 도덕의 법칙, 양심, 자연법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 이것은 추상이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 매 순간의 판단에 적용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인을 넘어 사회로 나갑니다. 국가와 교회, 권력과 영성. 토마스의 정치 철학입니다. 공동선, 정부의 정당성, 폭군에 대한 저항권,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배웁니다. 제목은 국가와 교회, 권력과 영성, 정치 철학과 공동선입니다. 지금까지 토마스 아퀴나스 심층탐구 제7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